네. 여러분, 점심 드셨어요? 네. 점심시간을 1시간 반을 잡아놨는데, 좀 시간 여유는 있는데, 그래도 항상 스케줄이 뭐, 이렇게 빠듯하게 진행이 되죠. 모든 일이. 지금, 오전에, 제 기획자의 스피치, 그리고 초대한 키노트 스피커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점심 시간을 마치고 지금부터 사실은 이 비평 페스티벌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평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평 페스티벌에서 비평 워크숍이 가장 핵심에 속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비평 워크숍은 보시는 바처럼 비평가하고 아티스트가 팀으로 매칭이 돼서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비평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아티스트의 창작과 비평가의 비평 활동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같이 수행하고 우리 오디언스는 또 그거를 같이 경험한다는 차원에서 이 비평 페스티벌에서 가장 핵심에 속한다고, 코어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전 미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평 워크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진행될 것인지, 진행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의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기획자로서만이 아니라 한 명의 그 청자로서, 들을 사람으로서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주어진 시간은 30분이고, 이 30분이라는 시간은 뭔가 테스트를 하기 위한 30분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그죠? 장식대 비평가? 30분이라는 시간은 어떤 테스트나 여러분들이 뭔가 저징 뭐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 약속을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6작가와 비평가 팀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오더, 질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긴장도 하고 또 준비를 많이 한 팀이 첫 번째 팀일 것 같은데요. 장진택 비평가하고 원정윤 작가분께서 지금부터 첫 번째 비평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전문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사실 한국미술계에서 뭐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나 이런 사람도 아닌데 어찌됐건 여기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보통 기획 일을 맡고 있고요.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일민미술관에서 조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일하다가 네, 일하다가 네. 이제 현재는 나와서 좀 독립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진택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이제 비평 페스티벌에서 이제 비평 분야를 맡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포지션에 지금 놓여 있는 이제 막 미술계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원정윤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간단히 저희 소개를 드렸고, 이제 이번 라이브 비평에서 어떤 것들을 할까 같이 고민을 해보다가, 사실은 비평이라는 게 저희는 이제 특정한 사람의 작업을 그냥 작품으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이 이 작업을 왜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뭐 저는 일단은 비평하는 입장으로 오늘 여기 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기획을 주로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그 안에서 아티스트와 어떤 큐레이터 사이에 일어나는 협업의 지점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러한 비평이라는 좀 공공장 일종의 그것이 포멀하게 드러나는 그 관객들이나 오디언스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이런 장 안에서 조금 더 그런 미묘한 협업의 지점을 보여주자, 이러한 좀 컨셉을 잡고 했어요. 그래서 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물어보는 뭐 토크식이나 아니면 일방적인 어떤 비평의 방식이 아니라 좀 상호 질의응답을 해 나가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밝혀보고 또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을 왜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아티스트의 입장도 같이 들어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작업을 이제 평론하는 포지션에 놓이신 분과 함께 뭔가 얘기를 해보는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장진택 씨 같은 경우는 저와 이제 만남에 있어서 작업적인 부분보다도 되게 제가 왜 이런 작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제가 살아온 경로에 대해서 되게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어쨌든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경험해온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지점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조금 얘기해 보면서 다시 되새겨 볼 수 있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제가 그동안 해오던 작업들에 대해서 달리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정윤 작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어떤 공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기억 혹은 그것들이 작품화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되게 좀 역시나 집요하게 파들어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집요하게 파들어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만약에 제가 그런 성향의 어떤 비평 방식을 고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기억이라든지 그런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좀 일종의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작품으로 조금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원정윤 작가가 2012년도에 이제 2012년도 이제 사실은 이제 원정윤 작가가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부생 때 했던 작업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여기서부터 좀 작업들이 좀 더 본격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 작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림 바이러스 레보라토리라 그래서 이제 일종의 꿈을 이제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가 숙주를 통해서 점점 성장해 나가듯이 이제 그러한 지점하고 맞닿아서 좀 전개가 됐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작품 이미지들이 있는데 조금 보여주실래요? 네, 샬레에 있는 작업이요. 샬레 2번. 네, 이런 식으로 좀 꿈 자체를 좀 물질화하고 되게 시각화하고 색채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서 이 꿈들을 이제 욕구가 발현된다는 지점을 이제 꿈으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 그 꿈 자체를 사실 다시 물질화하고 그다음 작품화하고 그것을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식으로 발표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행위 자체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좀 이것도 마치 이게 사실은 이제 학부 3학년 때 원정윤 씨가 하셨던 작업인데 굉장히 작가적으로 보였어요. 그 나이에 이 작업을 했다고 하기에는 어떤 인식 태도 자체가 되게 이미 기성 작가화 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더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정윤 씨를 좀 알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입시라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입시라는 부분들을 쭉 거쳐왔고 대학까지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발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일단 했었고요. 그런 훈련 행위들이 이제 훈련 행위가 물론 따로 떨어져서 생각해서 이 작업 자체가 물론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어떤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동질감을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짚어나가는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꿈이라는 어떤 비물질된 매체 혹은 요소 뭐 그런 부분들을 물질화하고 그것들을 예시화 시켜나가고 샘플링 해 나가는 작업 자체를 작품으로 발표하면서 그것을 다시 연구 행위로 인지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하셨던
듯이 제가 학부 3학년 때 이제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던 동기 언니와 이제 기획하게 됐던 작업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술을 되게 오래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뭐랄까 이쪽 필드의 어떤 전문적인 경험의 그 양은 적을지라도 좀 그 학습을 통해서 미술을 접하게 됐다고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되게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하게 됐던 어떤 미술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지점들이 제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돼서 왔다기보다는 약간 교육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제가 어쨌든 교육받은 것들을 통해서 발현되어져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를 이제 같은 동기 언니와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보다가 서로 이제 홀로 계속해서 작업을 뭔가를 선택을 하는 것들이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거에서 약간 외로움 같은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그럼 같이 우리 이 욕망을 잠깐 욕망 그러니까 이 미술이라는 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왔던 어떤 그거에 대한 욕망을 외부에서 뭔가 영향을 받아서 왔다라는 거에서 연장해서 바이러스 같은 외부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신체 내부에 들어와서 발현이 되는 거랑 연관지어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전을 했던 작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미술이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구를 최대치로 발현시키는 이 행위나 그런 실천 자체를 되게 사실은 이제 직업화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뭐라 그럴까 아까 정유 씨가 말씀하셨던 뭐 외로움이라든지 아니면 학습된 부분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떠한 이끌림에 의해서 작업들을 발전시키게 되고 그것들이 좀 꿈에 대한 어떤 욕망이 꿈으로 재현된다는 이러한 팩트로 약간 좀 귀결이 되면서 이제 그것들이 다시 작품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상황 자체에서 뭐라 그럴까 뭐 당연히 이제 굳이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디렉션이 있었을 거고 그 디렉션을 따라가야만 했기 때문에 또 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작업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욕구들이 이 작품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원정윤 작가가 되게 좀 진지하게 이 작업에 대해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제 이 이후에 사실은 이것들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시 영상 작업을 하는 이 패턴을 가져가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자료를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만들 때 실제 그 바이러스 전문 서적들을 참고해서 가상의 어떤 픽션을 저희가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저희는 처음에 만약에 드림 바이러스라는 게 있다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채취를 할 수 있을까? 현실 세계에서.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게 또 숙주와 만나서 이게 무생물이던 상태에서 다시 약간 생물적인 활동을 하면서 번식을 하듯이 바깥으로 또 표출되어서 퍼져나갈까? 이런 메커니즘들을 저희가 가설처럼 저희가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게 굉장히 비공개적인 프로젝트였고 외부에는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던 지점을 저희가 상기하면서 전시를 통해서 이게 외부적으로 공개됐을 경우에 이 드림 바이러스란 존재 자체가 세상에 알려진다라는 그런 가설을 다시 또 세우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해보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시의 형태 같은 경우는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해서 외부인이 침입하고 그 연구실 안에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죽어버림으로써 그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밖으로 표출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 드림 바이러스 자체가 어떻게 세상에 노출되게 됐을까라는 지점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당시에. 네. 결국은 이제 그 작가적 상상력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런 극단적인 부분들이나 혹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좀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거나 혹은 작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억지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결국은 작가적 상상력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조금 발현을 시키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그 원정민 작가 앞으로 소개할 뒤쪽 작업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세트화 시켜나가고 있어요. 결국에 어떻게 보면 좀 전시라는 걸 통해서 작품을 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미술계의 시스템 안에서 결국은 전시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연극 공간이나 연극 세트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게 선행이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다시 영상으로 그런 어떤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 다시 조금 어떤 문학적 텍스트나 어떤 문학적인 그런 허구성들을 타고 좀 재구성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은 사실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연결시켜 나가는 지점에 있어서 그런 연극성이라는 부분을나 혹은 좀 유희로서 이것들을 관객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쓴 것처럼 저는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 있을 때 제가 되묻고 싶은 지점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진택 씨가 과거에 이제 기획했던 전시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서 제가 지금 앞서 했던 그 꿈바이러스, 드림바이러스 작업과 연관시켜서 되게 생각해보기 좋은 육종학과 관련된 기획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굉장히 거대한 어떤 그 장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개를 육종학이라는 되게 인위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욕구대로 뭔가를 조정하는 그런 학문과 연관지어서 작업을 끌고 갔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사례들이 될 수 있는 조력자라고 명칭하신 제가 볼 때는 거의 출연진에 가까운 그분들의 역할이 되게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를 기획을 하면서 그 캐스팅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저쪽에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그냥 저희가 도큐멘트 했던 영상인데요. 이제 문화 육종학이라는 개념은 이제 사실은 이제 농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육종학이라는 개념 자체는 무언가를 기른다는 그런 학문 자체, 뭐 유전자학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나와 있는 학문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저는 글쎄 이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던 거는 원래 이제 아티스트랑 큐레이터가 협업이라는 걸 당연히 하고 있지만 전시라는 걸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날 때 조금 더 극대화돼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2016년도 올해에 이제 서정빈이라는 작가와 함께 이제 문화육종연구소라는 거를 가상으로 설립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떠한 그 분야에서 특정한 분야에서 이 문화라는 걸 만약에 우리가 기를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밑에는 당연히 이제 큐레이터와 아티스트의 협업 작품이 전시다. 이 전시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된다. 이런 개념이 깔려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점들에서 저희는 뭐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고 뭐 아티스트와 큐레이터를 나누지 않고 이제 운영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다 섭외할 분들 이제 매체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 뭐 저희는 이제 좀 매체를 기준으로 나눴었거든요. 이제 문화라는 지점을 바라볼 때 어떠한 기준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희는 이제 저기 보이시는 뭐 저런 공예하시는 분들 이제 물론 다들 이 미술 전공자이시긴 한데 한 분을 제외하고는 미술 전공자이신데 이제 사실은 전업 작가로 미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좀 이제 미술 주변부에서 어떤 삶을 위해서 영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사진이라든지 이제 사진을 했던 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KBS 카메라 감독을 하고 계신 분이었고 이제 뭐 타투 하셨던 분은 이제 실제로 타투샵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유화도 그리고 이제 저희조차도 이제 이런 어떤 미술계에서 나눠져 있는 뭐라 그럴까요 좀 롤에 대해서 조금 파괴시켜 가면서 문화라는 것 자체로 이제 미술이라는 거에서 출발했지만 문화라는 지점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그러한 바운더리들을 키워볼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미술에서 해야 될지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개념 정도였어요. 이제 저도 사실은 이런 컨셉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물었던 건 아니고 근데 다만 그러한 연극성들이 이제 정윤 씨 작업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도 계속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 봤었던 거예요. 네. 네, 일단은 요 정도로 해서 어떤 이
DVL이라는 이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작업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012년 이전 작업. 네, 그 위에 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윤 씨가 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어떤 현장에서 특정한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기록들, 스스로가 보고 느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카메라 혹은 사진으로 이제 통해서 기록을 하고, 그러한 기록들을 좀 콜라주로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재생산하는 이러한 좀 메소드로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12년에서 3년까지의 작업, 지금 이 지금 나오는 자료들은 실제 정윤 씨가 수집했던 자료들인데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들은 제가 직접 살았던 집을 1년 간격으로 찍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사 가기 직전에 찍었던 오른편 사진과 그리고 이사를 나와서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된 다음에 제가 다시 1년 후를 체크를 해갖고 가가지고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내 내부가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찍어놓은 각도에서 이제 다시 촬영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실내의 어떤 제가 기억으로 남아있는 각 지점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네. 이 작업들을 끝내고 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어떤 제가 직접 목격하는 그 풍경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되게 제가 관심이 있는 장소들을 옮겨 다니듯이 여행하듯이 산책하듯이 다니기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의 작업들은 다 이제 그 제가 직접 목격하고 발견했던 장소들을 기반으로 발전하게 되는 형태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쓰는 단어들을 이제 갑자기 짚어보게 되는데, 이제 스스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그 장소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방문을 한 건데 이제 발견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좀 타자화를 많이 시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하는 그런 연극 세트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표현해 나갈 것인가, 결국 그 효율적이라는 부분들은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작가에게 공감 혹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지점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그러한 작업들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보실 작업이,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작업인데, 이제 이곳의 이그조틱이라는 시리즈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진행이 됐던 작업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원정윤 작가의 작업 중에서 좀 괄목할 만한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들은 이 작품을 해 나가는 이 밸런스 지점, 그러니까 이것이 작품으로 인식되는 것, 결국엔 되게 아카이벌한 어떤 리서치를 통해서 혹은 그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그 기록들을 작품에 해 나가는 이 지점 안에서 뭐 DVL이라든지 혹은 그 전에 했던 어떤 작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것들이 좀 초기 단계에서 프로세스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지금 정말 작품으로서 보인다라고 좀 느껴지는 작업들이었어요. 이제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제 그 장소에 대한 기억들이 이제 풍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풍경이 자신의 기억을 회상하는 어떤 도구이자 자기 확인의 수단처럼 사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봤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좀 단시간에 촬영된 것들을,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작품화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한 1년 만에 혹은 2, 3년 안에 그것들이 바로 작품화된 것이죠. 이제 실제 찍었던 이미지들을 콜라주하고, 콜라주된 걸 변형하고, 변형한 걸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걸 다시 조합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되게 단시간 내에 기억들을 조금 저는 고정시켜버린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기억이 이런 식으로도 변화될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마치 앨범을 뒤지다 보면
아, 옛날에 내가 이랬었지를 조금 더 다시 발견하는 시간들을 사실은 조금 갖지 않고 되게 단시간에 어떤 그 기억들을 수집하는 느낌으로 작품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또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림이라는 매체를 다루면서, 이 매체 특성상 어떻게 보면은 제 주관적인 의도가 굉장히 다분히 개입되는 페인팅을 하게 되면, 그게 단기간이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들어가는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이걸 또 뭐 촬영을 한다고 하고 또 다시 이거를 재가공을 해가지고 그림으로 또 다시 그려내는 그 일련의 프로세스라는 거는 되게 나름의 어떤 시간성을 갖고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번 그림으로서 이제 그려져 나오게 되면은 그게 픽스가 돼서 되게 평평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게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하나의 기억을 되게 물질화로 고정한다라는 걸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림 매체로서는 당연한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게 한계로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냥 그림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으로도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그런 기억의 상태로 두지 않고 물질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물질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 기억이 고정된다는 지점은 작품을 준비하시는 이 지점 안에서 이미 애초에 바로 고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억의 변동 가능성을 마음대로 두지 않는 것들 혹은 그 안에서 이제 다시 보시면 예를 들면 작품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것들을 다시 세트화하는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 앞에 다른 작업들도 보시면은 이제 손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작품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아니면 이거 자체가 물론 이제 평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쉽지만 어디까지가 세트이고 그것이 아닌지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들도 그 현장에서 느껴졌던 본인의 어떤 기억들이 다른 어떤 장소들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좀 조합된 이런 제목들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연극성이나 자기 타자화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공감의 지점들을 어느 지점으로 잡고 있는지 어느 포인트로 잡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라고 가정을 하는지 좀 이런 부분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얘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말씀하신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달리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작업을 들어갈 때는 이걸로. 들어가기 때는 그냥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제가 힘이 있는 방향으로 쫓아가면서 그냥 진행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도 의식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자라온 환경이 되게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만화라든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 문화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그림 안에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고자 했던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지점들이 조금 아직은 이제 정유 작가를 밖에서 바라보는 마치 저처럼 이제 뭐랄까 이제 좀 등장해 나가는 시기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빨리 규정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을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화 시켜놓고 그건 다시 아까 앞에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어떤 이런 한국의 입시 현실을 거쳐오시고 어떤 예술계도 쭉 거쳐오시고 그다음 대학교 생활까지 하시고 또 이제 석사 생활 하시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학습된 형태의 사고방식이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것들이 맞다 안 맞다 혹은 뭐 좋다 안 좋다에 대한 얘기보다도 과연 그것들이 큰 타임라인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증이 들고 맨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드린 작업 의뢰받은 그림이라는 시리즈 전체에서는 그러한 학습의 태도를 좀 작가로서 어떤 이런 현실 학습의 태도들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억지로라도 좀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좀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작품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이곳의 이그제틱이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에 이제 우연치 않은 개입으로 인해서 시작하게 됐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가셔서 10분 남았어요. 제가 작업하는 공간에 이제 경기직을 보고 계시던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기존에 해왔던 작업, 이곳의 이그조틱 작업을 이제 우연찮게 계속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문득 저한테 그림 의뢰 하나를 맡기셨어요. 그분께서는 이제 당신이 직접 가보시지 않았던 공간인 알프스의 어떤 그런 이상화된 되게 전형적인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주면 좋겠다, 거실에 걸어두고 싶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를 그림 기술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교환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망설여졌던 의뢰였는데 이 지점을 통해서 제가 기존에 해오던 어떤 자발적인 예술로서 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제 작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미술계, 그러니까 제가 학교 안에 이제 소속되면서 외부로 제 작업을 많이 노출시킨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제 순전한 어떤 흥미에 의해서 이루어져 오던 작업을 밖에서 봐야 하는 그런 상호작용의 상황 안에서 놓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분께서 어쨌든 자신께서 직접 갔다 오지 않은 공간을 자신의 어떤 되게 일상적인 공간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놓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지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기반으로 아예 사람들로부터 그림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그림을 제가 그리고 그거를 그분들의 어떤 일상적인 공간 안으로 소위 말하면 침투시키는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던 거죠. 네. 일단 주 시간이 잡혀서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바라봤던 원정현 작가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매체나 아니면 미술을 실천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이른 나이에 선행되어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들이 되게 자극이 돼서 저는 그 시스템이라든지 무엇이 기술이 될 수 있고 될 수 없는지 뭐가 좋은 미술이고 나쁜 미술인지 혹은 미술이나 이 전시를 통해서 전시를 둘러싸고 있는 아티스트, 큐레이터, 오디언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업을 위한 콘텐츠로 다시 변환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술적인 고민이라든지 혹은 되게 클래식하고 트레디셔널한 그런 의미의 예술보다도 어떤 미술이나 예술의 좀 사회적인 역할 혹은 사회적인 포지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네, 두 분 발표를 아주 잘 들었고요. 우리 이 비평 워크숍의 지금 시간 구성이 약간 30분 정도를 제가 여유 시간을 뒀어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짤 때부터. 이 30분은 사실은 그 정해진 시간을 딱 맞춰서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약간씩 넘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짧게 할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또 제가 또 사회도 볼 거고 코멘트도 할 거여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좀 여유를 뒀는데요. 저는 잘못하면 제가 모더레이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또 여기서 나서서 또 비평가인 양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은 아니고 저는 두 분 발표를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말하자면 계속 서로가 강조하게 되는 말이 용어가 하나 있었어요. 학습이라는 용어. 그리고 아까 먼저 나온 얘기인데 직업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학습과 직업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가장 창조적이라고 하는 활동인 미술 내지는 예술하고 되게 대척점에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트레이닝 되거나 디서플린드 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또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도대체 이와 관련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미술 교육을 안 받고 작가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시인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이와 관련한 이 아티스트와 크리틱과 대화들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좀 질문이나 여러분이 어떤 코멘트를 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었는지 있다면 저한테 아주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수가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굉장히 up close and personal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지목해서 말 시키는 겁니다. 홍영숙 작가 지금 아침부터 와서 앉아 계시면서 열심히 듣고 계신데 뭐 이렇게 그 질문이나 이 두 큐레이터와 작가 분께 하실 얘기 있으세요? 질문이나 뭐.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두 분 그 디알로그 중에서 장진택 비평가가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계속 이제 초점을 맞춰서 원정윤 작가의 작업들을 좀 해석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학습의 범주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학습을 학습으로 인지하면 학습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학습으로 그걸 인지하는 그런 부분을 학습으로 받아들이면 학습이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무슨 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석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물론 이런 것들을 다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런 포멀한 자리에서 그냥 제가 느꼈던 부분이나 이제 우리가 했던 사전의 미팅에서 나눴던 대화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느꼈을 때는 조금 이제 학습을 학습으로서 스스로 인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애초에 물론 제 질문이 있었죠. 물론은 의도된 질문은 아니었지만 제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어디 예중이나 예고 나오셨어요가 가장 처음에 묻는 질문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뭘 규정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분이 좀 뭐라 그럴까요? 살아온 어떤 단면들을 사실은 조금 되게 깊지 않은 수준에서 처음 물었을 때 조금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혹은 뭐 저도 뭔가 같이 얘기를 듣는 사람 보통은 입장으로서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질문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이제 그래서 좀 그런 질문들을 했고 그러한 키워드들이 나왔지만 원정윤 작가의 작업 자체가
학습된 형태로 나온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비주얼한 맨 마지막에 대한 이 리절트 자체가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이 어떤 생각을 이어가는 이 인식하고 이제 사고하고 창조적으로 하는 행위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이미 좀 전형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인터넷 이후에 모든 정보들이 공개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액세스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한 것들을 그 뒷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익숙해진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들도 좀 어떤 영향을, 물론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어떤 기성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무슨 예전에 그런 뒷샹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것들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되고, 이제 요즘에 젊은 작가들이, 물론 이제 그 작가 중에 한 명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원정윤 작가가 특히 이제 페인팅이라는 소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조금 벌어지는 이 사고 체계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방법론적인 느낌 자체들이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조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그 두 분 대화를 들으면서 사실 지금 방금 장진택 비평가가 말하고 싶어 했던 그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건데, 사실 아주 피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쓴 학습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죠. 특히 예술 영역에서는. 그런데 이제 두 분의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뭐 원정윤 작가의 작업을 되게 그래서 뭔가 칭찬하냐 부정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비평을 너무 그 1차원적으로 사용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학습이라는 게 지금 바로 장진택 비평가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혼자 무엇인가를 트레이닝을 하든 아니면 빌트업을 하든 그런 어떤 차원들에서 학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건가라는 뉘앙스를 캐치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분명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옆구리를 찔러봤습니다. 그 작가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생각을 하는지 좀 듣고 싶네요. 아주 짧게, 시간이 많진 않아서 짧게. 네. 앞서 얘기하셨을 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이제 학습이라고 의식하게 되면은 그게 학습으로 될 수 있다라는 지점을 말씀하셨던 거 맞으시죠? 근데 사실 그 자기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학습으로 결국은 형성되어서 나온 자연스러운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주가 그걸 범주화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없애기 쉽진 않은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그러면은 자기 이해들의 요소를 분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학습이라는 되게 모호한 단어 안에다가 뭐든지 넣을 수 있는데, 경험도 넣을 수 있고 기억도 넣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영향도 넣을 수 있고, 근데 그 영향이든 자기 뭐 기억이든 아니면 자기 조직하든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라든가 자기 작업에선 어떤 요소가 있는 건지를 얘기하는 거, 이게 또 흥미로운 다음 과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